페이지 26페이지 내용이 뭐예요? 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한 생물의 진화, 자연 선택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연 선택설, 생물의 진화. 일단은 진화라고 하는 거 뜻이 뭐예요? 진화. 우리 느낌은 알잖아. 진화. 뭐 느낌이니? 생물 종이 변해간다는 뜻이지. 뭐 하루아침에 변해요? 진화라는 말 자체는 뭐 단기간에 벌어진다는 뜻이에요? 오랜 기간에 걸쳐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오랜 기간에 걸쳐서 뭔가가 변화되는 걸 우리 진화라고 얘기를 하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진화라고 하는 건 뭐냐? 진화는 한 생물종 내에 유전적 구성 비율이 달라지는 현상이에요. 한 생물종 내에서 유전적 구성 비율이 달라지는 현상을 진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얘야 얘. 꼭 이거가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얘로서 사람의 혈액형이 A형, B형, O형, AB형이 쭉 있잖아. 우리 ABO식 혈액형이 4가지가 있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B형이 사라졌어. 그래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났더니만 A형과 AB형과 O형만 남았다고 치자. 그러면 유전자 구성 비율이 원래는 A형, B형, AB형, O형이 각각 25%씩 있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났더니만 A형이 30%, AB형이 30%, O형이 나머지 40%를 차지하고 B형은 없어졌다고 치자. 그럼 유전자 구성 비율이 어떻게 된 거야? 달라진 거지? 그걸 우린 진화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죠? 이거를 우린 진화라고 얘기한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그러면 진화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진화론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이 누구야? 다윈이죠. 잘 알고 있듯이 찰스 다윈. 다윈에 의해서 생물은 진화한다라는 거가 설파가 되기 시작해. 그걸 우리는 다윈의 진화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윈의 진화론. 근데 다윈의 진화론은 그게 자연 선택설인데 이게 자연 선택설이에요.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자연 선택설의 과정은 다윈이 얘기를 한 건 이거예요. 개체들의 과잉 생산. 뜻은 뭐예요? 자식을 많이 낳았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손을 많이 낳았어. 과잉 생산을 했어. 그러면 자손들이 많이 낳게 되면 이 자손들이 어쨌든 살아가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겠지.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먹잇감을 먹으려고 하는데 자손 수가 너무 많아. 과잉 생산, 말 그대로 과잉 생산. 그러면 아무리 같은 형제라고 하더라도 내가 살아남는 게 중요하니까 뭐해? 형제 자매를 먹는다는 뜻은 아니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 것부터 챙겨 먹을 거 아니야. 먹이 경쟁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걸 뭐라 그래? 생존 경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경쟁이 일어난다. 자손수가 많아졌어? 먹잇감이 부족해? 내가 먼저 살아남는 게 중요하니까 경쟁을 한다는 뜻이에요. 생존 경쟁을 하다 보면은 과잉 생산,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서 아무리 자손이 뭐 적든 많든 간에 자손 자체는 변이가 있다 그랬잖아. 각각 자손들이 다 형질이 같은 게 아니잖아. 어떤 애는 달리기를 잘하는 놈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근육이 잘 발달되는 놈이 있고 어떤 애는 키가 큰 놈이 있고 어떤 애는 키 작은 놈이 있고 어떤 애는 달리기를 잘 못하는 애가 있고 막 이렇게 변이가 있었겠지. 그 상황에서 생존 경쟁이 들어가게 된다는 뜻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생존 경쟁에 유리한 애들이 어떻게 돼? 살아남겠지. 뭐 달리기를 잘하는 애는 달리기를 잘해가지고 먹잇감을 잘 잡는다든가 또는 키가 큰 애는 위에 있는 걸 잘 따먹어가지고 뭐 적응해서 잘 살아남는다든가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존 경쟁에 진입을 한 이후에 환경에 의해서 뭐가 된다는 얘기야. 유리한 놈이 살아남게 됩니다. 이걸 자연 선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살아남은 애들은 살아남아서 이제 자손을 번식을 할 거고, 못 먹고 죽은 애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전달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그 생물종의 유전자 구성 비율이, 유전자의 구성 비율이 점차적으로 어떻게 돼? 그 환경에 유리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개체들로 채워져 나가게 되겠죠. 구성 비율이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진화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과정 순서는 알아두세요. 자연 선택의 순서. 일단 변이가 있는, 다양한 변이가 있는 개체들을 많이 생산해 냈어요. 먹잇감이 부족하네. 생존 경쟁에 돌입합니다. 환경에 유리한 놈이 살아남는다. 자연 선택을 다른 말로는 또 뭐라 그래? 이런 단어도 쓰지. 적자 생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적당한 자식이 생존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살아남은 애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유전을 시키겠죠? 그래서 진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다윈이 얘기했던 생물의 진화 과정이에요. 자연 선택설. 알겠죠? 물론 생물의 진화론에는 자연 선택설이라는 것도 있지만 책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무슨 썰도 있냐면 이걸 별개로 알아두세요. 라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의 용불용설도 있어. 책에는 안 나와 있고요. 그냥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용불용설 그리고 다윈의 자연 선택설 서로 진화되는 과정의 입장을 좀 달리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용불용설은 이게 용불용 용 한문이에요. 사용할 용자예요. 불용 사용하지 않는다 뜻이지. 용 불용 사용하냐 사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진화한다라는 설을 용불용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야. 우리가 기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지금 동물원 가면 보는 기린 좀 특이하게 생겼잖아. 기린 포유류 맞지? 야, 포유류의 특징이 뭔지 아니? 포유류의 특징 중에서 포유류는 일단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여서 키우지. 그리고 포유류들은 공통적인 특징을 또 가지고 있어. 목뼈 있잖아, 목뼈. 목뼈가 몇 개인 줄 알아? 7개야. 기린도 목뼈가 몇 개인 줄 알아요? 7개야. 근데 기린의 목이 엄청 길어. 좀 특이하게 생겼어. 그래서 기린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기린처럼 생겼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린 목이 길어요. 그지? 다윈이 살던 시대에도 기린은 참 특이한 동물이야. 목이 되게 길어.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다윈이 설명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설명할 거예요. 기린의 목은 왜 긴가? 원래부터 길었는가? 아니면 진화 과정을 통해서 길어졌는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연 선택설은 이렇습니다. 원래 기린은 얘처럼 목이 긴 기린도 있었고 말처럼 모한 기린도 있었어. 목이 짧은 기린도 있었다. 자, 자연 선택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부터 목 긴 기린과 목 짧은 기린이 있었다. 원래부터 변이가 있었다. 과잉 생산에는 가로 열고 다양한 변이가 존재했다라는 뜻이에요. 알겠니? 자연 선택설은 다양한 변이가 존재했었다.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많은 개체를 낳았어. 목 긴 기린도 있고 목 짧은 기린들이 많았어. 근데 기린은 초식 동물이라서 풀을 뜯어 먹어야 되겠지? 그랬더니 일단 밑에 있는 풀부터 뜯어 먹었어. 그러면 밑에 있는 풀은 목 긴 기린이든 목 짧은 기린이든 다 먹을 수 있지. 그러다 보니까 먹잇감이 부족해졌어. 그래서 어디 있는 걸 이제 노려야 돼. 위에 있는 나뭇가지에 있는 잎들을 뜯어 먹어야 되는데 목 긴 기린은 유리하지. 키가 크니까 뜯어 먹었어. 목 짧은 기린은 힘드네. 먹고 살기 힘드네. 그래서
쉽게 목 짧은 기린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도태가 된다는 얘기지. 선택받지 못하고 도태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식을 낳았어. 그러면 목 긴 기린은 목 긴 기린의 유전자를 자식한테 물려줄 거고요. 만에 하나 목 짧은 기린이 몇몇은 살아남았다고 치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숫자는 적어요. 그래서 뭐 물려준다고 해. 근데 이런 것도 계속 반복이 돼. 그러다 보면은 계속 목 짧은 기린은 생존 경쟁에 불리해져 가지고 뭐 돼? 도태가 된단 말이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줘 못 줘? 못 줘. 그러면 결국은 기린 사회에서는 어떤 유전자가 우세해지게 된다는 얘기야. 목 긴 기린이 우세해져서 걔가 자손을 점차 확립해 나갔다는 얘기야. 그래서 현존하는 기린들은 다 목 긴 기린이 현존하게 됐다. 살아남게 됐다. 라는 게 자연 선택설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은 기린은 원래 다 목 짧은 기린이었다. 원래가 다 지금처럼 목이 긴 기린이 아니었다. 근데 이 기린들의 먹이 자체가 풀이다 보니까 풀 먹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풀이 나무, 어떤 특정 나무에 풀이 있었어. 잎사귀가 있었어. 근데 그 나무를 잎사귀를 먹다 보니까 목을 계속 뭐 했다는 얘기야. 썼단 얘기지. 사용했단 얘기야. 용. 그래서 기린은 목을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보다는 내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먹잇감을 먹다 보니까 목을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내 목이 좀 어떻게 돼? 길어졌어. 그 상태로 내가 자식을 낳았어. 그리고 그 자식들도 계속 목을 사용했어. 그 몇 대를 거쳐서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목을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길어졌다. 라는 게 용불용설이야. 알겠니? 용불용설 말이 돼, 안 돼? 목을 사용하면 목이 길어진다. 말이 돼, 안 돼? 돼. 왜 안 돼? 야, 인간도 마찬가지잖아. 야구 선수 중에 오른손 투수가 있다고 쳐봐. 어렸을 때부터 오른손으로 공 던지는 연습을 계속했어. 오른팔이 어떻게 되니? 길어져. 그리고 왼팔에 비해서 많이 쓰는 오른손이 근육도 어떻게 돼? 많아져. 사용하면 강화가 돼. 길어지고 강화가 됩니다. 말이 돼. 근데 문제점이 있어. 그러면 그 오른손 투수, 오른손잡이 투수는 자기 때는 자기가 오른손을 사용해가지고 좀 왼손보다는 좀 왼팔보다는 길어졌어. 그리고 근육도 강해졌어. 자식을 낳았어. 그 자식은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이 강화된 상태로 자식이 태어나요? 아니야. 알겠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 때에 내가 사용을 해서 키운 형질은, 그것도 형질이에요. 내 때에 내가 키운 형질은 유전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돼. 나 때에서 끝나. 이런 거를 용어로는 획득 형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사용함으로써 내가 획득한 형질을 획득 형질이라고 하는데,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저기 무슨 카렌족인가? 동남아시아 쪽에 카렌족이라고 소수민족이 있단 말이야. 그 카렌족은 여자들의 미의 기준이 뭐야? 목이 길면 미인이야. 그래서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렸을 때부터 목에다가 뭘 채워? 뭐 링 같은 거 채운단 말이야. 목반지 채운단 말이지. 그래서 적응하면 하나 더 채워. 또 적응되면 또 하나 더 채워.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 최대한 어떻게 해? 목을 늘려. 그래서 카렌족은 목이 굉장히 길어요. 그죠? 그래서 목이 길면 어우 섹시한데 시집 잘 간다 뭐 이런다는 얘기야. 근데 카렌족은 그 전통이 몇 세대에 걸쳐서 진행돼 왔잖아. 그러면 카렌족은 태어나는 여자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뭐 했어야 돼? 목이 길었어야 되는데 아니지. 태어나면 또 다 똑같아.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이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은 설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가설이 있다는 얘기인데 적용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야. 진화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이 되질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책에 지금 언급이 안 돼 있어.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은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얘기를 하지만 획득 형질 유전되지 않습니다.
획득 형질이라는 말 자체가 나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형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다윈의 진화설, 자연 선택설이 일단 받아들여져 가지고 생물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화되어 왔다. 물론 현대 사회의 진화론은 자연 선택설만이 유일한 진화론의 근거는 아닙니다. 진화의 근거에는 자연 선택설도 있고 뭐도 있어. 현대 사회에서는 돌연 변이설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들어가. 이런 것들이 다 포괄돼서 생물은 진화되어 온다, 진화되어 왔다라는 게 현대사회의 진화론이야. 아시겠죠? 돌연변이설은 어떤 형질이 뭐 주변 환경 또는 스트레스 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걸 돌연변이라고 그랬고 얘 유전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격리설은 뭔지는 아니? 격리가 뭐야? 격리. 나눈다. 그래서 특정 공간에 가둬놓는다. 인위적으로 가둬놓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뭐 땅이 갈라져 가지고 지진이 발생되고 점점 대륙이 이동해 가지고 하나였던 대륙이 쪼개져 가지고 점차 이렇게 했다고 고립된다고 치자. 그럼 격리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랜 시간 동안 한 지역에 머물러 살던 생물 종은 원래 한 종이었는데 격리돼서 얘가 그 환경에 계속 살아가게 되면 원래는 한 종이었던 놈이 어떻다는 얘기야? 다른 종으로 분화가 된다는 뜻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호주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 호주 대륙 자체가 큰 대륙하고 좀 떨어져 있지. 그래서 호주에 사는 생물들은 다른 대륙에서는 볼 수 없는 생물들이 참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캥거루. 다른 대륙에 볼 수 없잖아. 캥거루, 또 코알라 이런 애들. 격리설로 설명하는 거야. 또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개들 중에서 진돗개. 진두라고 하는 섬에서 계속 이제 뽁짝뽁짝 해가지고 진화되어 와가지고 하나의 종으로 이제 만들어진 진돗개 같은 경우. 그지? 그런 게 이제 격리설로 설명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학기에 대해서 시험에 돌입했을 때 나오는 문장 중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런 거 물어봐요. 다윈의 진화론의 이 자연 선택설에 부족한 점. 다윈의 자연 선택설의 부족한 점이 뭐냐? 요거 많이 물어봅니다. 다윈이 이 자연 선택설, 과잉 생산, 생존 경쟁, 자연 선택, 그래서 진화되어 왔다라고 하는 이 설에서 부족한 점이 뭐냐면 과잉 생산, 자손을 많이 낳았는데 자손 자체에서 이미 다양한 뭐가 존재했대. 변이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게 인정하고 들어간다 그랬지? 이걸 설명 못해. 왜 변이가 존재하는지. 왜 한 부모 맷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왜 다른 자식들이 태어났느냐.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에 대한 설명을 다윈은 못해요. 왜냐면 이 당시에는 생식세포 이런 거 알아 몰라? 몰라. 정자 난자가 만나가지고 자손이 태어났는데 그 정자 속에 아빠가 준 유전자와 난자 속에 엄마가 준 절반의 유전자가 존재한다. 이런 걸 몰랐단 말이야. 그래서 유성생식 과정에서 다양한 유전적 조합이 발생을 해서 태어나서 만들어진 자식들이 다양한 변이가 발생한다라는 이 원리를 다윈은 몰랐어요. 그걸 설명을 못했어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부족한 점은 뭐다? 자식들의 변이 발생의 원인에 대한 설명 못함. 이 당시에는 유전, 생식세포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지금은 알고 있지. 정자 난자가 생식세포 감수 분열의 과정을 통해서 생성이 되고 그거에 다양한 유전적 조합이 일어나서 변이가 발생한다. 이거는 이제 현대 우리가 배운 거고 다윈은 그걸 몰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이 다윈의 자연 선택설은요, 생물학계, 과학계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되지. 물론 초반에는 받아들여져 안 받아들여져? 아주 몰리지. 뭘로 몰려? 신성 모독죄로 몰려.
그렇잖아. 어? 인간은 신이 창조하셨고 진화된 결과가 아닌데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은 신께서 하나님께서 있으라 해가지고 뿅 생겼는데 그걸 못 얻겠잖아. 그래서 엄청 비난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윈의 자연 선택설은 과학계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과학계에 국한해서 영향만 미치진 않아요. 확장돼서 모든 게 그래. 과학 이론이라는 게 과학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자연 선택설은 이런 거죠. 적자 생존이라고 그랬지? 무슨 뜻이야? 왜곡하면 강한 놈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국주의의 열풍이 불면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뭐해? 식민 지배를 하고 수탈해 간단 말이야. 도덕적으로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잖아. 근데 자연선택설은 그거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자연계는 강한 놈이 살아나는 건 당연하고 이건 윤리적으로 비난하거나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 국제사회에서도 강한 나라가 있고 약한 나라가 있을 때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보호해주고 식민 삼아서 이런 것도 자연의 논리다 라고 이론이 확장돼. 그리고 자본주의, 이때 이제 처음으로 자본주의가 태동을 하고 자본주의가 태동을 하는데 그 자본주의가 태동하고 점점 확장되는데 논리적 근거로서 뒷받침해 주기도 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자본이 많은 사람이 자본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지배하고 이런 건 자연의 논리야. 강자가 살아남는 건 자연의 순리야 라는 거에 이론적 토대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거에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페이지 27페이지 보자. 27페이지. 생물종이 다양해지는 과정의 예로서 자연 선택의 대표적인 예로서 뭐가 언급되니? 갈라파고스 군도의 피치새 를 예를 들었지. 갈라파고스 군도가 뭔지는 뜻 자체가 도자가 섬도자예요. 섬이 군집해서 많은 지역을 군도라고 얘기를 해. 근데 섬과 섬 사이의 거리가 짧지는 않고요. 짧게는 수십 킬로, 멀게는 수백 킬로 떨어진 섬들이 존재하는데 여러 개의 섬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 지역을 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갈라파고스 군도에 피치새라고 하는 참새 비슷한 새가 있는데 각 섬들마다 번성하는 새들의 부리 모양이 뭐하더래? 다인이 조사했더니만 부리 모양이 다르더래. 어떤 섬에 번성하는 피치새는 부리가 좀 뭉툭하고 좀 강하게 생겼고 어떤 섬에 번성하는 피치새는 부리가 좀 얄쌍하니 길쭉하게 생겼고 이런 것들이 왜 발생했을까 생각을 해봤단 말이지. 조사를 해갖고 그랬더니 뭐더래? 핀치새가 원래부터 그 군도에 다 널브러져 살고 있었던 건 아니었다. 다인의 생각이야. 뭐 폭풍을 하든가 강한 비바람에 휩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흩어졌다고 치자. 그래서 정착한 섬에 핀치새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먹이를 먹는데 이 섬은 나무 열매가 좀 많아, 풍부해. 뭐 애벌레는 별로 없어. 그래서 얘는 살아남기 위해서 나무 열매를 쪼아가지고 살아남았다고 치잖아. 그러다 보니까 나무 열매를 쪼개려면 어때야 돼? 부리가 뾰족할 필요는 없잖아. 이거 깨부셔야 되니까 짧고 뭉툭하고 단단하게 생겨야 되겠지. 그렇게 진화됐고 어떤 섬에 정착한 핀치새는 그 지역은 나무 열매가 풍부한 것보다는 뭐 좀 깊은 곳에 박혀있는 애벌레가 풍부했어. 그러면 그 깊이 박혀있는 애벌레를 쭉쭉 빼먹으려면 입이 어때야 돼? 부리가 길고 얇게 생겼어야 되겠지. 그렇게 진화되어 왔다라는 게 예예요. 그래서 결국 갈라파고스 군도의 피치새지? 얘네들은 결국은 주변 환경에 뭐해서? 적응해서 선택받은 애들만
살아남아서 진화되어 왔다라는 설명으로 언급되는 예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개념하기 문제 27페이지 같이 한번 바로 풀어보도록 합니다. 1번 생물의 진화에 대한 설명 OX를 해라. 1. 한 세대 내에서 빠르게 일어난다. 그래요? 한 세대 내에서 진화가 바로 일어나나? 그렇지 않죠? 오랜 세월의 누적 결과로 일어나고요. 2번 변이는 진화의 원동력이 된다. 어때요? 변이가 있어야지만 진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3번 진화의 결과 지구의 생물종이 다양해졌다. 맞는 말이죠. 4번 진화는 우수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자연 선택되어 일어난다. 맞아? 살아남은 애가 표현상 우수한 형질이 살아남는 거야? 아니야. 우수하다. 우수하다의 반대말은 뭐니? 열등하다? 오케이. 우수하다, 열등하다의 개념이 아니잖아. 선택받은 애가 살아남는 거야. 선택받은 걸 우리는 우수한 형질이라고 하면 안 되지. 환경에 적합한 형질이 살아남는 거지 우수한 게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자, 문제 2번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설명 OX를 해라. 1. 다윈은 변이와 자연 선택을 종합해서 생물의 진화를 설명했다. 그렇죠? 과잉 생산 안에 변이가 존재했다. 그리고 생존 경쟁을 거쳐서 자연 선택돼서 진화가 일어난다. 변이와 자연 선택 종합해서 설명합니다. 맞는 말이고요. 2번 생물은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수의 자손을 낳는다. 그 얘기가 이거예요. 과잉 생산. 알겠지? 자, 우리가 자식을 낳는데 기린이라든가 아니면은 코끼리라든가 아니면 토끼가 자식을 낳는데 내가 사는 환경에 한 10마리면 적당할 것 같아. 그래서 딱 10마리. 자식 계획 세워가지고 10마리 만나? 아니지. 낳을 수 있을 만큼 다 낳는단 말이야. 그걸 과잉 생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어진 환경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수의 자손을 낳는다. 맞는 말이죠. 3번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살아남아 더 많은 자손을 남긴다. 맞고요. 4번 다윈은 개체 사이의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유전의 원리를 이용해서 설명했다. 다윈 시대에는 유전자, 생식세포의 결합 이런 개념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설명하지 못합니다. 자, 문제 3번 다음은 갈라파고스 제도의 핀치새 종의 다양해지는 과정을 설명했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써라. 남아메리카 대륙의 한 종의 핀치 무리가 갈라파고스 제도로 건너와 각 섬에서 부리의 모양과 크기가 다양한 핀치가 태어났다. 각 섬의 무슨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먹이 환경. 중요한 게 먹이지. 핀치에 대한 얘기는 먹이 환경이에요. 생존에 유리한 변이를 가진 핀치가 뭐 돼요? 자연 선택되어 이 과정이 오랫동안 반복 누적된 결과 각 섬마다 살고 있는 핀치의 종류가 뭐 됐다? 달라졌다. 되셨나요? 오케이.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넘겨서 32페이지. 하리나 어려운 내용 있어? 그냥 봐도 바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 자, 페이지 32페이지 내용 생물 다양성.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오늘 배운 내용은? 생물의 진화가 일어나는데 그 진화의 원인, 원리가 여러 가지가 있다. 자연선택설, 경미설, 돌연변이설 종합적으로 작동을 해서 진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지구상의 생물의 종이 초창기 지구에 비해서 지금 시간이 지나오는 동안에 지구상의 생물종은 점점 어떻게 됐다? 다양해졌다. 그게 생물 다양성이야. 그런데 생물 다양성에는 말이죠. 크게 세 가지 다양성을 언급합니다. 첫 번째, 유전적 다양성. 두 번째, 종 다양성. 세 번째, 생태계 다양성.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종합적으로 생물의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지금 언급한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 각각 어떤 이 단어의 차이가 있는지는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겠지. 유전적 다양성은요, 말 그대로 유전자가 뭐하다는 얘기야? 다양하다. 그러면 유전자를 언급하려면 서로 다른 종들의 유전자를 언급하는 거야? 한 종 내에서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다양성을 얘기를 하는 거야. 한 종 내에서.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은요, 한 종, 동일 종 내에서 각 개체들이 갖고 있는 유전자의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종 내에서 비교하는 게 유전적 다양성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전적 다양성을 비교할 때 나비의 색깔과 딱정벌레의 색깔을 비교하면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돼요. 나비의 색깔에 대해서 유전적 다양성을 얘기하려면 같은 나비 안에 노란색을 가지고 있는 나비, 주황색을 가지고 있는 나비, 푸른색을 가지고 있는 나비, 이렇게 유전적 다양성을 얘기를 해야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같은 종, 동일 종에 대한 정의는 뭐예요? 종이 같다. 우리가 그러면 인간을 따졌을 때 요즘에는 이제 그런 단어 많이 안 쓰지만 황인종, 백인종, 뭐 흑인종, 우리 유색인종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종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죠. 근데 왜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이라고 해요? 형질이 떨어집니다. 황길이라는 거지. 종은 뭐예요? 뭔가 그러면 종이 같다라고 하는 정의는 뭐야? 형질을 어? 뭔가 동일 종이면 야 고양이하고 호랑이는 종이 같아? 아니 고양이하고 호랑이 또는 호랑이하고 사자 종이 같아? 꽝이 같잖아. 둘 다 무슨 과야? 고양이 과지. 우리가 생물을 구별할 때 뭐 종속, 과목, 강문계 배웠죠? 종이 종속, 과목, 강문계에서 종이 가장 뭐한 거야? 개념이 작은 거지. 종속, 과목, 강문계로 갈수록 점점 범위가 커지는 거예요. 자, 종이 같다라고 하는 동일 종의 정의는 이거예요. 생식 기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관계를 종이 같다라고 해요. 무슨 뜻인지 알겠니? 예를 들어서 사자와 호랑이가 같은 종이냐를 내가 물어봤잖아. 사자와 호랑이 사이에 새끼가 탄생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렇게 만들어진 새끼들이 뭐야? 뭐 라이거, 타이온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새끼는 나올 수 있어. 근데 앞에 전제 조건이 붙잖아. 그 자손이 무슨 기능이 있어야 돼? 번식 기능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 상식으로 알고 있겠지만 라이거 또는 타이온이라고 하는 애들은 태어나긴 했지만 번식 가능해요? 걔네들이 후손을 낳을 수가 있어요? 못 낳아. 아시겠죠? 생식 기능이 없는 자손이야. 그러면 그 라이거 또는 타이온을 만들어낸 사자와 호랑이는 종이 같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뜻이야. 이해되나? 말과 당나귀는 종이 같아요? 이것도 상식적으로 말과 당나귀 사이에 교배를 시켜서 자식을 낳을 수는 있어요. 그렇게 얻은 게 뭐야? 노새야. 노새라고 하는 말 비슷, 당나귀 비슷하게 생긴 애가 있어. 노새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노새는 생식 기능이 만약에 있었다면
노새가 번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말과 당나귀는 무슨 관계다? 같은 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노새는 생식 기능이 없어요. 자손 못 낳아요. 고로 말과 당나귀는 종이 다르다. 흑인과 백인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때는 피부색에 의해서 흑인과 백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흑인, 백인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 그 아이가 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흑인과 백인은 같은 종류인 거. 이게 같은 종에 대한 개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은 그렇게 정의가 되는 동일종 내에서 각 객체들이 갖는 유전자의 다양한 정도를 우리는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종 다양성 뭐예요? 얘가 이제 서로 다른 종들의 다양 정도. 이걸 종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 다양성을 조사한다고 치자. 생물 다양성을 조사할 때는 특정 공간을 일단 범위 설정을 해야 되겠지. 특정 공간 안에 생물 다양성이 얼마나 큰지, 생물 다양성이 낮은지를 조사한다고 쳐요. 그래서 특정 공간 안에 다양한 종들이 있는지를 보는 게 종 다양성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특정 공간 안에 개 살고, 멧돼지 살고, 닭 산다고 치자. 일단 세 종이 살아. 근데 다른 공간에 봤다면, 다른 공간에는 개, 멧돼지, 토끼, 막 거북이, 개구리 이런 게 엄청 많이 종이 살아. 그러면 이 공간보다는 다른 공간의 종 다양성이 뭐하다?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종 다양성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인 얘기잖아. 얘기할 것도 없다. 생태계 다양성은 뭐예요? 생태계 다양성은 생태계라 그랬잖아. 일단 유전적 다양성과 종 다양성은 뭐에 국한된 다양성을 얘기를 하는 거야? 생물에 국한된 다양성을 의미하는 거야. 그지? 근데 생태계 다양성은 뭐까지 포함시키는 거야? 그 생물이 살아가는 환경까지 포함시키는 거야. 그래서 생태계 다양성은 생물에 대한 내용 플러스 그 생물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 대한 정보까지 포함해서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 봐봐가 사막이라는 환경이 있고 열대 우림 지역, 뭐 우거진 열대 우림 지역이라는 환경이 있다고 치자. 간단하게 사막이라는 환경, 열대 우림이라는 환경 중에서 생태계 다양성은 어디가 더 다양성이 큰 거야? 생태계 다양성은 어디가 더 큰 거니? 자, 사막은요, 뭐만 있어? 모래만 있지. 모래, 자갈. 이것뿐이 없지. 사막은 물 있어, 없어? 없으니까 사막이라고 하는 거지. 호수 있어, 없어? 강이 있어, 없어? 나무 있어, 없어? 필요 없잖아. 근데 열대 우림은 흙도 있고, 연못도 있고, 강도 있고, 그지? 그게 훨씬 환경 자체가 열대 우림이 환경이 뭐야?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다양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열대 우림, 사막을 비교했을 때, 단순 비교했을 때 생태계 다양성은 어디가 더 높다? 열대 우림이 생태계 다양성이 높은 거야. 사막이라든가 아니면 툰드라 어딘지 아니? 툰드라도 사막이에요. 한대 사막. 우리가 사막 그러면 열대 사막만 생각을 하는데 극지방에 눈도 잘 안 오고 비도 잘 안 내리는, 그래서 강수량이 굉장히 적은 곳이 툰드라예요. 한대 사막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생태계 다양성이 높아 낮아? 낮겠지. 이해되셨어요? 그런 걸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그런다. 당연히 생물이 살아가려면 생물 다양성이 뭐할수록 클수록 생물이 잘 살아갈 수가 있고, 그죠?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생물, 인간도 생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잘 먹고 잘 살려면 생물 다양성이 어떻게 돼야 된다? 커야 된다. 그걸 유지시켜야 된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만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뿐이 없죠. 생물 다양성이 파괴되는 원인들. 일단은 어떤 원인이 있어? 인간의 인위적인 행위에 의해서도 파괴가 되고요. 자연 발생적으로 생태계가 파괴될 수도 있지. 자연 발생적인 생태계 파괴 원인은 뭐? 기후변화. 가뭄, 화재, 홍수, 지진, 화산활동 등이 자연 발생적인 생태계 파괴 원인이 되는 거고, 인간 활동에 의한 생태계 파괴도 당연히 많죠. 뭐 있어? 물력. 밀렵도 있고, 또 무분별한 개발, 풀숲 있던 곳에 깎아버리고 아파트 짓고, 또는 몸에 좋다고 막 잡아먹어. 그걸 남획, 포획이라고 얘기를 하지. 이런 것들. 또는 이거 예쁜데 어느 나라에 갔더니만 어떤 예쁜 생물이 있었어. 집에 데려가서 애완용으로 키워야 되겠다. 몰래 가지고 왔어. 뭐야? 이걸 뭐라 그래? 외래종 유입이라고 얘기를 하지. 아시겠어요? 그런 등이 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는 원인은 자연 재해 등이 있을 거고요.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는 뭐예요? 서식지 단편화, 외래종 유입, 환경 파괴,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등이 있다. 서식지 파괴라고 하는 서식 단편화가 뭔지는 아시죠? 뭐냐면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인간의 목적에 의해서, 이익에 의해서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생태계 자체를 뭐 해버려? 개발을 해버려. 그래서 막 중간에 도로를 놓고 막 그런단 말이야. 이때 봐봐. 생물이 살아가는 숲이 있었어. 숲의 중심부에서 살아가기도 하고, 살짝 벗어난 곳에서 살기도 하고, 테두리에서 사는 생물들도 있겠지. 그런데 여기다가 길을 냈어. 관통하는 길을 냈다고 치자. 그러면 길 낸 부분은 당연히 생물이 살아 못 살아. 그러면 우리가 서식지 단편화를 했을 때, 이게 단편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편화했을 때 지금 빗금친 요 부분만 파괴가 된 거예요? 아니에요. 서식지 단편화의 원인은요, 이 결과는요, 치명적이에요. 관통을 시키면요, 생물들이 원래 파괴가 되기 전에 생물들이 전체에서 가운데에 주로 사는 애들이 있고, 여기에 사는 애들이 있고, 테두리에 사는 애들이 다양하게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가운데를 택해서 사는 애들은 가운데, 조용한 데만 좋아해요. 그러면 길을 내서 단편화를 시키잖아요. 길을 냈어. 요 빗금친 부분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가운데를 선호하는 애들은 여기 중에서 요 가운데로 서식지를 옮겨. 훨씬 서식지가 어떻게 돼? 줄어들어 버려. 아시겠어요? 전체 원래는 이만큼에 살던 애들이었는데 잘라버리게 되면 요 부위로 옮겨지게 된다. 훨씬 더 많이 서식지가 파괴가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다양성 파괴의 원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 얘예요. 서식지 단편화예요. 얘가 가장 큰 원인이다. 인간의 무분별의 개발에 의해서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 아시겠어요? 두 번째로 인간 활동에서 파괴 원인, 두 번째가 외래종 유입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외래종 유입에 얘들 몇 가지는 알아둬야 되겠지. 외래종 유입 우리나라 대상으로 봤을 때 대표적인 예로 언급되는 건 누가 있어? 물고기 중에 베스, 그지? 또는 블루기 이런 거 있고, 식물은 뭐가 있니? 식물 중에 가시박이라는 게 있어. 식물 중에 가시박, 알겠지? 이런 거 있고, 그리고 뉴트리아 알지? 황소개구리 등. 뉴트리아는 원래 뭔 목적으로 들여왔던 거야? 가죽.
모피의 재료로 사용하려고 여기 남아메리카, 제가 남아메리카 원산지거든. 브라질 뭐 이쪽 아르헨티나 이쪽 남아메리카 원산지인데 가죽을 얻으려고 뉴트리아를 데려와서 사육하다가 에이씨 돈 안 되네. 막 도망가고 키우던 사육장이 폐쇄가 되고 그러면 살던 애들이 그냥 막 돌아다녔겠지. 뉴트리아 어떻게 생긴 모습인 줄 알지? 큰 쥐, 덩치 큰 쥐, 잡식성. 이게 생태계 파괴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 최근 들어 뉴트리아가 많이 숫자가 어떻게 돼? 우리나라 노력 많이 했어요. 한 마리 잡으면 한 마리당 뭐 5,000원 현상금. 그래서 하루 동안에 막 10마리, 20마리 잡아서 뉴트리아 사냥꾼들이 존재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황소개구리도 마찬가지지. 황소개구리 얘는 몸집이 커가지고 심지어 우리나라 토종 뱀들도 어떻게 해요? 잡아먹기도 해요. 물론 큰 덩치 큰 뱀 말고 좀 짜잘짜잘한 뱀도 황소개구리가 막 잡아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숫자가 엄청 막 늘어났어요. 그러나 얘를 어떻게 없애지 천적이 없나? 나중에 시간 지나다 보니까 천적이 발생됩니다. 황소개구리의 천적이 이제 누구야? 백무, 우리나라 그 외가리. 처음에는 우리나라의 외가리들이 얘 뭐지? 특이한 놈이네? 먹어도 되나? 감 봤겠지. 몇 년이 지났어. 한번 먹어보니까 맛이 좋단 말이지. 그래서 많이 이 백로라든가 외가리에서 황소개구리도 요즘엔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요. 어쨌든 외래종 유입 어떤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인간 또는 자연재해에 의해서 생물 다양성이 파괴가 되는데 인간들은 그래도 양심이 좀 있어서 서식지 단편화라든가 아니면 서식지 파괴를 시켰을 때 그런 것들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뭘 설치해? 생태 통로. 들어본 적 있죠? 길을 뚫었는데 그래도 생물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뭘 놓자? 다리를 놓자 중간중간에. 그걸 생태 통로라고 얘기를 하지. 또는 댐을 만들었어. 댐을 만들게 되면 원래 물을 지나다니는 물고기들이 차단이 되게 되겠잖아. 근데 걔네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뭘 만들어줘? 로를 만들어준단 말이야. 물고기 길을 만들어주고. 이런 노력을 기울여서 그나마 양심에 좀 부담감을 덜려고 한다는 얘기지. 그게 파괴를 좀 줄이려고 하는 노력에 해당된다. 그리고 협약도 많이 맺죠. 국제적으로. 람사르 협약. 뭐 이런 거 있잖아. 나중에 그런 부분들은 시험 폼에 들어갔을 때 암기하면 될 거고요. 37페이지 개념학의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1번 37페이지의 1번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에 대한 OX를 나타내라. 1. 생물 다양성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외래 생물 유입이다. 가장 큰 원인은 누구라 그랬어? 서식지 파괴 및 단편화예요. 틀렸고요. 2번 숲에 나무를 베어내면 그곳에 살던 생물의 서식지가 파괴가 된다. 상식적인 내용이잖아. 맞는 말이지. 3번 서식지가 단편화되면 서식지 면적이 증가가 된다. 줄어들지. 4번 불법 포획, 남획, 환경 오염 등은 모두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이다. 맞는 말이죠? 문제 2번 원래 살고 있던 서식지에서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유입된 생물을 뭐라고 한다? 외래 생물 또는 외래종, 외래 생물. 문제 3번 그림과 같이 산을 뚫고 도로를 건설할 때 서식지 단편화로 인한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뭘 설치하면 좋겠니? 생태 통로. 4번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국제협약은 뭐냐? 안 배웠지만 그냥 알아두세요.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자, 생물 다양성 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하자, 유전 자원을 이용해서 발생하는 이익에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목적으로 하자라는 국제협약,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몰라도 되지만 나중에 시험 범위에 들어갔을 때 교과서에 나오는 협약의 이름들은 한 번쯤은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굳이 알 필요는 없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숙제는 어디까지? 페이지 41페이지까지 숙제